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7일을 공개합니다. 거짓말이 난 모모. 2018년 8월 중국 스촨성 청두. 남성 탕 씨가 여자친구 양 씨와 함께 고급 자동차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자기야, 정말 차 사주는 거야?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다니까 그래. 우리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사줄 수가 있어. 마음껏 골라봐. 네,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탕 씨. 이 여자친구는 70만 위안, 한화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골랐고요. 호기롭게 결제를 하려던 탕 씨는 잠깐만, 돈이 모자라네. 자기야, 돈 좀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양 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매장을 나섰습니다. 근데 뭐 차 사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 자체가 좀 수상했는데 이거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친구 탕 씨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닌 마트. 자, 그리고 그곳에서 탕 씨가 흉기에 찔려 발견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마트에서 왜 흉기에 찔려? 실제로 좀 혈흔이 좀 낭자해 있죠. 어머나. 저 쪼그려 앉은 사람이 탕 씨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트에 왜 갔어? 마트에 ATM기가... 사실 탕 씨는 처음부터 차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허허... 뭐야? 하지만 이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며 잔뜩 허세를 부려놓은 터라 차마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탕 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강도 자작극을 감행, 직접 마트에서 과일 칼을 구매한 뒤 자해.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출한 돈을 강도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뭐 저런 거짓말을 몸을 상해가면서 하냐. 야, 이 엔딩이 너무 궁금한데. 네, 강도 자작극을 벌인 탕 씨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강도를 당한 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요. 경찰이 이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찍힌 인근 CCTV를 확보하자 결국 사실을 실토, 열흘 구금형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해치는 거짓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정직하게 삽시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엄마. So in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we have found that we are losing function of some of the organs because they're not receiving the right signals from her brain. And through all of that, we've learned that her passion for softball, she was going to have to hang up her cleats because it was too physical and too much for her to try to cope with the daily pain that she was in. 아이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제 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참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은 진짜 눈이 가고 그럼. 또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우선 영상 속의 모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34살의 엄마 린지 아불과 그녀의 11살 딸 라일리로요. 모녀는 2021년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라일리가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불은 SNS에 딸 라일리의 치료 과정, 일상을 업로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모녀를 응원하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엄마 아불은요? 딸 라일리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 딸 라일리의 치료비로 4,000달러, 한화 약 45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뭔가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길하다. 아니, 그러니까 불길해 지금. 얼마 뒤 경찰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 아불은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라일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라일리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딸 라일리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뭐예요? 사실 딸 라일리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엄마 아불은 라일리, 네가 큰 병에 걸렸어.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야 돼. 알았지?
딸 라일리가 스스로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도록 세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마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던 라일리는요. 정말 자신이 희귀병에 걸린 줄 알고 진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지 이건 완전히. 완전 학대죠. 이건 아동학대예요. 총벌받아. 아니 우리 라일리 이거 건강하게 잘 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돼 죽겠네. 걱정이다 진짜. 정말 어린애인데. 이후 라일리는 거짓말쟁이 엄마로부터 분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됐고요. 법원은 딸 라일리에 대한 엄마 아불의 양육권을 박탈. 아불의 전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9일을 공연. 모모의 장례식. 2018년 온두라스. 고요한 밤, 인적이 끊긴 묘지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한 남자. 그리고 잠시 뒤 아니 뭐야? 뭐야 이건? 무언가를 발견한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무덤이 없나 보다, 시체가. 귀신이 나왔어? 그는 대체 왜 한밤중에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내 로사 디아스가 쌍둥이를 임신한 뒤 아이들이 태어날 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남편 멜빈 멘도사. 시간이 흘러 임신 9개월 차 만삭이 된 아내 디아스는 갑작스런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남편 멘도사가 받은 충격적인 전화.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기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 디아스는 출산 도중에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유, 아이를 잃은 슬픔은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부부는 너무 일찍 떠난 아기를 기리며 서둘러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관례에 따라 남편 멘도사와 가족들은 묘지에서 아내 디아스를 기다렸고요. 이윽고 디아스가 아기의 관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아기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멘도사. 하지만 아내 디아스는 관을 열어보자는 멘도사의 요청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불안하다. 끝까지 아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아내 디아스. 결국 아기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장례식을 마쳐야 했던 멘도사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지우지 못했는데요. 그래. 게다가 그의 친구들 또한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였고요.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멘도사는 결국 땅에 묻은 아기의 무덤을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열어본 아기의 관. 정말 충격적이게도 관 안에는 아기의 시신이 아닌 아기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 뭐야? 아니 왜 저런 짓을 해? 아, 아기 관이구나, 저게. 근데 저 인형을 넣었다고? 왜? 뭐야? 왜? 알고 보니 아내 디아스의 쌍둥이 임신은 애초에 거짓말. 아내 디아스는 출산일이 임박해오자 거짓말이 들킬까 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사망했다며 또 거짓말을 했고요. 존재하지 않는 아기 대신 아기 인형을 묻어서 모두를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또 다른 쌍둥이는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또 다른 거짓말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두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왜? 뭐로? 애초에 그냥 임신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 되는 일 임신 아닙니까? 아니었어, 여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며 일어난 비극. 결국 그 끝없는 거짓말이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갉아먹는 족쇄가 됐던 건 아닐까요?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치료사가 알고 보니 모모? 2020년 7월, 인도 텔랑가나주. 14살 소녀 레나는 어느 날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레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레나 엄마 근처에 용한 치료사가 있다던데
거기 가보는 건 어때요? 소문을 듣고 치료사 시바 프라사드를 찾은 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사무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레나는 전처럼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치료사 시나 프라사드도 수시로 레나의 부모에게 연락해 레나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레나. 생식기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상한 치료한 거 아니야? 막 하하. 무슨 치료 같은 거 있잖아. 그랬나 보네. 하하. 아니 왜냐면 생식기에 염증이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을 텐데. 그렇죠. 사실 시바 프라사드가 절 성폭행했어요. 치료사가? 사실 시바 프라사드의 정체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 치료사. 진짜. 레나의 질병을 영적으로 치료한다며 그녀를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뭐야? 그러면서도 레나의 부모에게는 병이 낫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요. 레나에게는 성폭행 사실을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니 아파서 찾아간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그리고 무슨 영적 치료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치료가 그렇게 세상에 치료를- 어디 있어요? 그딴 짓을 하고 나서 부모한테 괜찮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냐? 이에 분노한 레나의 부모는 현지 인권단체에 알린 뒤 함께 시바 프라사드의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레나의 부모는 시바 프라사드를 보자마자 분노!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고요. 시바 프라사드는 레나의 부모와 인권단체 사람들에게 구타당한 뒤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아이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죠. 네, 정신적인 상처, 신체적인 상처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저거? 거짓말과 추악한 악행으로 한 소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식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2위를 공개합니다. 9살 딸 성폭행범이 모모? 2021년 멕시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9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아이를 진료하던 의료진들은 성폭행 흔적을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피해 소녀의 엄마인 바티스타는 너무도 충격적인 진술을 했는데 집엔 딸과 강아지뿐이었어요. 우리 반려견이 딸을 성폭행한 거라고요. 제가 무슨 성폭행을 해. 아, 저 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 얼마나 둘러댈 게 없으면 저런 거짓말을 9살 딸을 어떻게 개가? 반려견이 9살 딸을 성폭행했다는 엄마의 충격적인 주장. 하지만 피해 소녀의 몸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범의 정체는 바로 소녀의 의붓 아버지, 엄마 바티스타의 재혼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걸 숨기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저 걔한테도 저 사과하세요. 걔한테 사과해야 돼요, 진짜로. 수사 도중 용의선상에 오른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아, 그 걔가 아이를 성폭행한 거라니까요. 난 죄가 없다고요.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 얘네는 진짜 머리도 나쁘다. 그리고 바티스타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새빨간 거짓말에 동참했던 건데요. 뭐야? 하지만 DNA 검사 결과로 인해 드러난 두 사람의 추악한 거짓말. 결국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황당한 거짓말을 믿고 반려견을 체포, 진범을 석방했던 검사는 허술하게 조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파면당했는데요. 검사가 반려견을 체포했다고요? 반려견 체포했답니다, 정말로. 반려견의 영장이 나와? 개황당이네요. 친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한 인면수심의 엄마 바티스타는 양육권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2004년 중국 베이징.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왕 씨는 적 씨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준 적 씨는 왕 씨의 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사색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떡해. 너 에이즈래. 뭐? 나 어떡해.
주변에서 알면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자. 나도 비밀 지켜줄게. 어? 에이즈 진단을 받은 왕 씨. 친구 적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잖아요. 청천벽력이죠 뭐. 자신이 에이즈 투병을 하게 됐다는 말에 왕 씨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하지만 친구 적 씨가 왕 씨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왕 씨는 친구 적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병당 약 67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의 에이즈 치료제를 구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복용한 뒤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장장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병이 진행될수록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급기야 2017년에는 한 병당 가격이 2만 1,000위안, 한화 약 3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 이에 약값이 감당되지 않았던 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왕 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의 추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왕 씨. 하지만 사촌 언니는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고요. 사촌 언니의 설득에 병원에서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음성. 왕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무려 12년이나 자신이 에이즈라 믿고 있었던 왕 씨. 지난 날을 돌이켜보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그날, 왕 씨가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라며 거짓말. 치료제 구입을 명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12년 동안 본인을 에이즈 환자로 알고 살았으면 진짜 인생이 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냐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에 남자도 안 만났을 거고. 안 만났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밀어냈을 거고. 밀어냈겠지. 그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 적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왕 씨. 결국 적 씨를 공안에 신고했고요. 적 씨는 그간 왕 씨에게 제공해왔던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가 실은 값싼 영양제라고 실토. 가격을 무려 210배나 부풀려 왕 씨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된 적 씨에게 법원은 지난 12년간의 피해 보상액 64만 위안, 한화 약 1억 2천만 원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거짓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친구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2위 공개합니다. 순애보의 비극적 결말. 2019년 2월 중국 화이안시. 남자친구 리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손 씨.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잘 살아. 깜짝 놀라 하천으로 달려간 손 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리 씨를 발견. 수영도 잘 못하는 그녀는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하천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에서 무사히 나온 건 죽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던 리 씨 혼자였습니다. 응? 리 씨를 구하려던 여자친구 손 씨는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우 어떡해.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구하고 본인은 이제 사력을 다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헤엄을 못 쳐서 나오신 건가?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리 씨,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인 리 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걸 알게 된 손 씨는 리 씨와 크게 다퉜는데요. 이후 자리를 뜬 손 씨에게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리 씨. 그런데 이것은 페이크! 모두 남자친구 리 씨의 쇼였던 겁니다. 경찰이 하천 교각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추궁한 결과 손 씨가 자신을 구하려고 다가오자 리 씨는 오히려 그녀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강제로 끌어당긴 겁니다. 왜?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손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리 씨는 혼자 빠져나와서요. 하천 교각 난간을 붙잡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오는 모습만 봐도 아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라면. 그 여자친구가 또 수영 못하는 걸 잘 알았을 거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남자친구 리 씨는요. 아,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요. 결국 리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솜방망이야. 2021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엄마라고 밝힌 브리테니 고스니는요. 저희는 집에 있었고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고스니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말투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경찰서장은 신고한 이들을 의심,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고스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죽였어요. 사건은 실종 신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자녀와 함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엄마 고스니.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6살 아들 제임스 허치슨을 혼자 버려두고 나머지 자녀들만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건데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야? 왜 쟤만 놔두고? 혼자 버려지자 겁에 질려 다급하게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 허친슨.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고스니는 이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속력을 냈습니다. 결국 허친슨은 자동차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내팽개쳐졌고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차 뒷좌석에서 다른 두 아이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린 아이를 또 달고 달린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쓰러진 허친슨을 보고도 외면하고 사라졌던 고스니는 30분 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인 해밀턴과 함께 아들 허친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너무 충격적이네. 유기까지 하고 실종 신고를 태연히 한다. 야 이거는 뭐 부모 자격을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아들을 왜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인 잔혹한 엄마 고스니. 하지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애들을 버리라고 시켰다고요.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주장. 게다가 나머지 두 자녀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 결국 고스니는 살인, 과실치사, 사체 유기,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두 자녀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엄마인 고스니의 범행을 고스란히 모두 지켜봐야 했던 두 자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고스니가 허친슨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강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허친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 사기꾼 19일을 공개합니다. 새 현장 취재한 기자의 반전. 지난 7월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당시 독일에서만 약 170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실종.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시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요. 독일 내에선 역사적인 재앙으로 언급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폭삭 주저앉았네. 그렇습니다. 자, 당시 많은 방송국들이 제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독일 유명 방송사의 아침 방송 진행자이자 베테랑 기자인 수잔나 올렌 역시 큰 피해가 발생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Tatsächlich mit angepackt. Ja, man versucht, das zu retten, was noch da ist. Wir haben hier von morgens bis abends zum Beispiel die alten Pflastersteine irgendwie rausgekramt, weil die Menschen hier versuchen,
올레는 참혹한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등 사람들은 카메라 밖에서도 진정성 있는 그녀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요. 화면 밖에서도 노력하는 진정한 기자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모범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저런 저널리스트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에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좋은데요? 자, 그런데 네. 며칠 후 사람들은 올레를 향해 이 사기꾼 다 쇼했어? 라며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쇼한 거야? 쇼하고 있네. 쉐라이. 뭐하니? 올레니 리포팅 전 옷과 얼굴 등에 진흙을 바르는 모습이 포착. 즉, 그녀는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았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일부러 발로 뛴 척 연출을 하며 시청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겁니다. 이에 올레는 SNS를 통해 언론인인 제가 해선 안 될 행동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사죄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가공을 한다는 거는 참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올레는 사기 보도에 해당 방송국은 그녀의 취재는 저널리즘 원칙을 명백히 어겼다라며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진정한 기자라면 자신의 이미지나 이득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실 전달을 우선시해야지 않을까요?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5위 공개합니다. 주의, 그 메시지를 의심하라.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는 군의관입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 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달콤한 메시지 같지만 실상은 최근 활기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 연애하는 척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속나? 이걸? 이게 너무 되게 많이 취하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난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건데 제 사진을 긁어간 계정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킨다고 그런 그게 먹히나? 그게 먹히나? 유럽 나 그게 진짜 황당한데? 바보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니 그게 먹혀야 그거를 이게 개정하는 왜? 아니 제보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했더니 답이 더 황당했는데 규제를 못한대요. 어머. 내 사진을 쓴 것만으로는 사기 계정인지 내 팬 계정인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나는 팬이 없다. 공무원 당신도 아시지 않냐? 내가 팬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나는 안티 팬도 없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무려 57건 발생. 그리고 피해 금액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에 이르기까지 어이없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사기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시리아 파병 미군인데 작전 중 금괴를 발견했어요. 이거 당신한테 보낼 건데 운송비 좀 내줄래요? 러시아엔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근데 한국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외로우면 혹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금괴를 왜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주로 파병, 군인, 사업가, 의사, 심지어 나사 직원까지 소위 엘리트 직업군을 사칭하고요. 또 피해자들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 사진을 보내면서 달콤한 말로 랜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항공료, 통관 수수료, 택배 수출 비용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자,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방법 없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외국인이 SNS로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 목적이라며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를 주의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입금하지 말 것, 선물 발송을 빙자한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3위를 공개합니다. (2017년 11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에서 한밤중 운전을 하다 길을 잃은 케이트 맥클루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자동차 연료마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숙인이었던 조니 보빗은 자신의 전 재산인 $20, 하나로 약 24,000원가량을 탈탈 털어 자동차 연료를 구매 매클로어를 도와줬습니다. 야, 노숙인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힘든 일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아주 미담 기사인데요. 도움을 준 보빗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매클로어는 남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이 사연을 게시했고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연에 무려 14,000여 명이 기부에 동참, 며칠 만에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노숙인 보빗이 돌연 이 매클로어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설마 보빗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빌어먹을 커플이 저한텐 기부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렸다고요? 매클로어와 남자친구가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 중 약 3억 9천만 원을 가로채 고급 자동차를 구매, 전용기로 여행을 다니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클로어와 남자친구는요.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차 사고 여행을 갔던 거라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보빗이 약물을 끊고 일을 시작하면 기부금의 나머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줬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무슨 안 뭐 되나? 재활센터도 아니고 저걸 왜 자기들이 결정하죠?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건 너무 명백한데 뭐. 저 사람 도와달라고 사연을 올리고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건 다 줘야지. 자기가 왜 가져? 자,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매클로어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빗은 그녀를 도와준 척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커플과 노숙인 보빗은 기부금을 모으기 한 달 전 도박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나 돈 필요한데 아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세 사람은 기부금 자작극을 계획합니다. 한 팀이었어. 그러네. 자, 그렇게 거짓으로 사연을 작성해 기부금을 편취한 것이지요. 대단하다 대단해. 차라리 저렇게 갈등을 빚었던 게 다행이네.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나빠. 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천 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아유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아휴.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도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그게 안 불안해.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pues, no,
Necesito vuestro impulso, necesito vues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끼리 논 거구나. 와 진짜 진짜 선한 마음을 뒤로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 기업들에게 무려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에 설립된 중국의 신흥 반도체 기업 H사에서는요.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7나노급 기술을 보유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 장상희를 CEO로 영입했고요.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로 급부상한 H사는 2년여 동안 우한시 정부로부터 약 2조 5,600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중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쪽을 엄청 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1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H사 공사 중단, 임직원은 잠적, 정부도 속았다. 중국 반도체 사업 위기. 알고 보니 H사의 대주주란 기업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H사가 들여왔다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노후된 구식 장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H사가 영입한 장상희 CEO는요. 제가 CEO인데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저한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H사가 공언한 7나노급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이에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H사가 정부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예전에 들었는데 네.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진짜 무섭지도 않아. 이건 진짜 목 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한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목숨 걸고. 자, 보도에 따르면 H사의 창립 멤버인 카오산, 롱웨이, 리쉐엔 세 명은 모두 반도체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오산은 대만 T사 장상희가 우리 회사 CEO로 온 거 아시죠? 믿고 맡겨주시죠. 업계에서 유명한 장사기를 영입하며 반도체 시장에 신뢰를 얻어서요. 우한시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이끌어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이 이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으로. 중국 정부나 뭐 우한시 정부도 그렇죠. 그걸 믿은 거잖아요. 우한시 정부에서도 일단 뒷수습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자금난에 처한 H사를 인수한 뒤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올해 2월 전 직원을 해고하며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국이면 진짜 형 세게 나올 거예요. 못 잡았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알려졌다는 거 이게 정말 사기 행각이 너무 허무맹랑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H사 이전에도 이미 중국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사기를 친 희대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하던 1980년대 미국의 핵, 첩보위성 등 최첨단 무기에 맞서기 위해 중국에서 취한 비대칭 전략은 바로 초능력이었습니다. 초능력을 믿고 나라가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믿기 힘들겠지만 저의 상상이 아니고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정말로? 중국 정부가 이 초능력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쉽게 믿었던 데에는 이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국보급 기공사라 불린 남자, 짱바오성입니다. 그는 본인이 사물을 이동시키고 투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당시 중국 부주석 예제닝 앞에서 자신의 기공 초능력을 선보인 뒤 중국 고위층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1983년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짱바오성을 507 연구소에 투입. 당신의 초능력으로 군사무기를 개발하시오. 뿐만 아니라 군 휘하의 중국 인체과학연구회에서 외국 위성을 통제하고 먼 타국에도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이거 했다고? 진지하게? 만화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소 설립했다고요? 네. 507 연구소? 그럼요. 자, 그래서 1988년 정부 관계자, 과학자, 마술사 등 수십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짱바오성의 초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관건은 짱바오성이 초능력으로 봉투 속의 글씨를 읽어내고 약병 속의 알약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거야말로 19이네. 성공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꼼짝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7년 뒤인 1995년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장바오성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됐고요. 이후에 장바오성은 칩거,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2018년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캐나다 출신 인터넷 사업가 제시 윌럼스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누리꾼들을 상대로 총 한화 약 5,463억 원을 갈취. 그 피해자가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뭐야, 혼자 작업을 다 했다고? 대단한 사람들 참 많다. 1대 400만 명? 그렇죠. 어떤 수법을 쓴 거예요 도대체? 제시 윌럼스가 사용한 수법은요. 정식으로 구매하기 전 미리 체험해보세요. 공짜로 써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 상품, 치아 표백제, 기타 건강식품들을 무료 체험이라고 광고. 에이. 공짜의 유혹에 넘어간 소비자들에게 주소와 카드 정보를 등록하도록 유도. 상품을 배송한 뒤 매달 한화 약 94,000원의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은 몰랐는데 동의한 것처럼 구독 동의한 것처럼 해버리는 거군요. 교묘하게 약관을 바꿔가지고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무료 받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해지를 해야 그게 이제 정기 결제가 안 되는데 까먹고 막 지나가 버리고 몇 개월 뒤에 이거 왜 이렇게 돈 많이 나갔어?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해지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되게 되게 힘들어. 해지하기 힘들어. 아, 나 지금 음원 사이트 하나 지금 해지하려는데 지금 보름째 해지하기를 못 찾고 있어요. 나 해지하기 찾느라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제시 윌럼스가 사용한 방식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써뒀잖아요. 아, 그 14일 안에 물건 반환하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된다고요. 그러니까 전 잘못이 없어요. 무료 체험을 먼저 내세우긴 했지만 약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체험 상품을 14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야. 게다가 환불 관련 내용도 명확히 명세해놓지 않아 누리꾼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2009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 2011년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사기냐 아니냐 치열한 공방 끝에 한화 약 4,20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 뭐야.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7위 공개하겠습니다. (2004년) 중화권을 충격에 빠뜨린 한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 팬들과 그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비통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은 중국의 대표 액션 스타 이연걸. 저때 당시에 막 화제였죠. 너무 뜨거웠죠. 그러니까. 예. 역시 우리 또 모르는 게 없는 오 기자입니다. 예. 네. 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무려 13개 나라에 약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 그런데 이연걸은 당시 몰디브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으로 그 역시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당시 중화권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이연걸 연락 두절! 세계적인 스타 이연걸 실종!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아, 정말로 이연걸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라며 그의 실종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이연걸의 가족들. 당시 이연걸의 여동생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오빠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들까지 저 뉴스를 접하고 이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한 거네요. 연락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황비용이 그냥 안 죽죠. 예. 쓰나미 따위는. 예, 쓰나미 따위는.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7일 이연걸은 매니저를 통해 겨우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요.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생사를 오가던 급박한 상황이라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하겠어. 하지만 이미 하루 동안 퍼진 사망 소식에 이미 그는 고인이 된 상태, 즉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이연걸의 팬들과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게 참 유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기사를 좀 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원칙이죠. 이게 확인하고 목숨이 달려 있어요. 있는 문제인데.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아주 단골로 사망설에 시달린 스타가 있습니다. 2001년 남자친구와 교통사고로 사망, 2007년 병원에서 자살, 그리고 2016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 이렇게 수차례 죽었다 살아난 불사조 스타는 바로 팝의 공주 브리트니 스피어스. 할 얘기는 들은 것 같아. 맞네. 그녀는 수차례 사망설에 시달리며 매번 때 아닌 생존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팬들이 깜짝 낚인 사망 오보가 뭐였냐면요. 뭐였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불의의 사고로 사망. R.I.P. 브리트니. 2016년 12월 세계적인 음반회사 S뮤직의 짹짹이에 올라온 사망 소식. 개인이 아니고요. S뮤직에서 올라온 겁니다. 공식 계정. 이 슬픈 소식이 알려지자 포크송의 대부인 밥 딜런도 헐. 자신의 짹짹이에 Rest in Peace,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며 가요계 후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밥 딜런도 이제 빠르게 애도하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전 세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들도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팬들은 What?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누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줘. 이렇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의문문인가요? 예. 평소문인가요? 열린 게 얼마나 예. 그녀의 매니저가 언론에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음 날 브리트니 본인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또다시 생존 인증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하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며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한 S뮤직. S뮤직 측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인 해커 그룹 아워마인에서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보안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S뮤직 계정을 해킹한 뒤에 애꿎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고인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애도를 표한 밥 딜런의 트위터도 역시 해킹당한 거라고 합니다. 아, 밥 딜런이 한 게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 목숨을 갖고 얼마나 저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냥 받았으면 언론 매체도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럴만도 한 게 진짜 저기 S뮤직도 그랬지? 밥 딜런까지 썼지? 이건 그냥 야 이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그래도 전화했어야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멕시코, 괴 소문이 불러온 참극. 이번 특종은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8월 멕시코 푸에블라주의 작은 마을 아카틀란. 한 경찰서 앞에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폭동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경찰이 뭐 잘못했나요? 누가 뭐 잘못 잡혀갔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들이 찾던 사람은 얼마 전 경찰서로 연행된 21살 청년 리카르도와 그의 삼촌 43살 알베르토. 사람들이 이 둘을 찾은 이유, 바로 아동 유괴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다들 화가 났군요. 네, 멕시코에 또 납치 사건이 많았잖아요. 많죠. 네. 당시 멕시코에서 연달아 3명의 어린아이들이 유괴, 그 뒤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발견돼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메신저 앱과 SNS에 용의자에 대한 글이 퍼졌는데요. 최근 경찰서에 잡혀온 남성들이 아동 유괴와 장기 매매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주민들은 경찰서에 침입해 두 남성을 끌고 나왔고요. 이 둘을 잔인하게 폭행한 뒤 심지어 그들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어머. 아니 일단 근데 이게 밝혀진 게 없었다고 지금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요, 경찰도 이 폭동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리카르도와 알베르토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역시 그들은 아동 유괴범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뭐야. 조카 리카르도는 삼촌 알베르토의 일을 돕기 위해 아카틀란 마을에 방문했다가 이웃 주민들과 사소한 다툼으로 연행된 거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모든 건 마을 주민인 마르티네스라는 남성을 주축으로 퍼진 거짓 뉴스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SNS에 거짓 정보를 올리고요. 지금 납치범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라며 사람들을 선동,
심지어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생중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게 저 중세시대 마녀사냥하고 뭐가 달라요, 저게? 저게 무슨 똑같죠? 아니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런 일을 벌인 거죠? 이에 경찰들은 두 사람은 아동 유괴범이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거짓 뉴스에 현혹돼 폭동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한편 생계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리카르도의 엄마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접하고 아들과 시동생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발 그들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죽이면 안 돼요. 그들은 유괴범이 아니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댓글을 달았지만 이 비극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 얘기다. 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현재 푸에블라주 당국은요, 살해 범행을 선동한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또 멕시코 정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가짜 소셜미디어 메시지 확산에 대해 경고하는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전쟁을 일으킬 뻔한 뉴스. 어머. 그냥 대피가 아니라 예. 핵전쟁입니다. 지난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공습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죠. 한편 전 세계는 핵 보유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자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떨었는데요. 그렇죠. 양쪽 나라 다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파키스탄에서 더 심각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데요. 자, 지난 2016년 12월 당시 파키스탄의 국방장관이었던 카와자 모하마드 아시프가 자신의 짹짹이 계정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파키스탄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은 파키스탄 역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더 살벌하다요. 아니 근데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다시 한 번 본인의 짹짹이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이건 무슨 소리예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건 모두 가짜 뉴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아얄론은 파키스탄이 시리아의 지상 병력을 파견할 경우 파키스탄을 핵공격으로 파괴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보고 열받으신 거네. 네. 예. 자, 이후에 국민들은 아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짜 뉴스도 구별 못하고 말이야 라고 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졌고요. 자, 그도 그럴 게 기사 속 모세 아얄론,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으로 언급된 사람은 이미 사퇴를 한 전 장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장관 경질감이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거. 그렇죠. 경질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확인 결과 A 뉴스 사이트는 트래픽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는 가짜 뉴스 사이트로 확인이 됐었던 거죠. 자, 가짜 뉴스에 낚여 한순간에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아, 나 해킹당했다고 할까? 막 이런 고민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미안한데 해킹당한 거예요. 2017년 5월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인도 식당.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식당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어? 곧바로 그 식당 깨부수러 갈 거야. 사람들은요, 전화를 받은 식당 주인 실라 베검에게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영문을 모르는 식당 주인은 혹시 나쁜 평이 올라왔나 하고 곧바로 포털 사이트에 식당 이름을 검색했는데요. 그런데 한 SNS 계정에서 자신의 식당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인육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한 것이 적발돼 체포됐다. 아니, 저거 기사예요, 저게? 자, 무엇보다도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아, 너무했다, 저거. 이 사이트는요, 회원들이 직접 뉴스 기사를 만들어 올리고 이것을 SNS에 공유하는 사이트였습니다. 누군가가 근거도 또 증거도 없는 음해성 내용을 실제 기사인 것처럼 작성했고요. 삽시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글을 확인도 없이 쓰는 사람들은 진짜 엄벌에 쳐야 돼요. 저게 얼마나 큰 피해예요. 제가 볼 땐 저거 저 식당을 음해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일부러 쓴 거예요. 그렇다면 더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럼. 아우, 저 주인은 진짜 황당했겠네.
자, 결국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가짜 뉴스로 식당은 폐업까지 하게 됐고요. 그래. 이에 식당 주인 신라 베검은 1957년부터 운영하신 아버지 가게를 제가 물려받은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운영했는데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라면서 착잡한 심경을 토로 곧 변호사를 고용해 해당 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물어야죠. 굉장한 배상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장장 70년의 역사와 무려 약 7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의 유력 S1간지. 이곳에서 2011년부터 7년간 60편 이상 기사를 작성한 스타 기자 클라스 렐로티우스. 그는 2014년 29의 나이에 CNB에서 올해의 언론인으로 선정, 또 2018년엔 시대한 내전을 겪은 소년을 다룬 기사로 독일 기자상까지 수상. 그는 독일 저널리즘을 빛낸 새로운 언론인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12월 세상에 그의 두 얼굴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 최근 일이네요. 그러지 마. 아우.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믿는 기자였을 텐데. 무조건 믿었겠죠. 그러니까. 2017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을 취재하던 당시 멕시코와 미국은 이주자 문제로 서로 날이 선 상황이었습니다. 뭐 장벽 세운다 만다 이 얘기 있을 때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죠. 이때 렐로티우스 기자는 독일의 프리랜서 기자 후안 모레노와 함께 합동 취재를 진행. 모레노 기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난민 취재를, 렐로티우스 기자는 애리조나주에서 민병대 취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모레노는 렐로티우스의 기사에서 뭔가 맞지 않는 미심쩍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레노 기자는 렐로티우스가 취재원으로 언급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황당하게도 그의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사 내용 중 미네소타주에서 마을 주민들이 멕시코인 접근 금지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했는데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곧바로 모레노 기자는 S1간지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요. 결국 그간의 렐로티우스의 거짓 보도는 꼬리가 밟히고 맙니다. 설마. 확인 결과 그가 작성한 60여 건의 기사 중 최소한 14건의 기사는 허위, 날조, 조작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언론인이었던 렐로티우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실패가 두려웠고 압박감이 더 커졌다고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거 한 방으로 아웃이죠, 이제. 그리고 그가 일했던 일간지에선 1947년 창간 이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며 렐로티우스를 해고, CNB에서는 그에게 줬던 올해 언론인상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가 아닌 진정한 언론인, 팩트만을 보도하는 정직한 언론인으로 다시 바로 서길 바랍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입니다. 2016년 12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 피자 가게에 한 남자가 급습, 총을 꺼내들어 벽, 바닥, 사방에 실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28살 에드거 메디슨 웰치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피자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 피자집에 갔던 거라고요? 그는 되레 억울하다는 듯 자신이 총기 난사를 벌인 이유를 말했는데요. 아니, 일단 뭐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피자 게이트, 이거 뭡니까? 피자 게이트, 2016년 11월 8일에 예정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한 피자 가게를 중심으로 한 아동 성매매 조직에 연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10월 미국의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킬리크스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그중에서 뜻밖의 논란이 된 건 그가 친분이 있던 한 피자 가게 주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은 그 이메일에서 피자, 치즈 이런 단어가 불필요하게 많이 언급된다는 것을 의심. 그래서 얼핏 보면 힐러리의 기금 모금 행사에 대해 상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와 성애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 뒤에 이 루머는 곧바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아니 너무 억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피해자도 없는 이 가짜 뉴스는요. 미국의 팩트 전문 웹사이트와 유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으로 판명됐는데요. 상당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그 가짜 뉴스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한 청년이 본인이 나서서 밝히겠다며 피자 가게에 총기 난사를 벌인 거죠. 그것도 그래도 그건 아니죠. 뭔 말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난사합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게? 총기 난사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이래서 무서운 거고 언론을 불신하고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뭐 저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결국 총기 난사 사건까지 발생하자 힐러리 클린턴은 가짜 뉴스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It's now clear that so-called fake news can have real-world consequences. This isn't about politics or partisanship. Lives are at risk. 자칫 잘못했다면 무고한 이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었던 가짜 뉴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